저는 보통 영화 포스터에서 스릴러과의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스릴러나 허러 종류의 영화는 잘 찍는데 로맨틱한 영화나 코미디과는 잘 못 찍습니다. 그래서 영화 포스터 작가도 약간 그런 장르 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찍는 특이한 스타일도 있지만 아무래도 성격 면에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많이 못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촬영할 때는 그 음악도 잘 안 틀어놓고 있고 제 별명이 93.1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진 작가 하면 이렇게 와인 마시고 재즈 틀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93.1 FM 틀어놓고 해가지고 저한테 일하러 온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3.1은 5시 되면은 국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피하거나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여하튼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풀어나갈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유일하게 로맨틱한 사진이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바람에 MBC 뉴스데스크에도 나왔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풍연가라는 영화인데 제주도와 마라도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졌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시간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영화 포스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라도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촬영하는 도중에 해가 질 무렵에 빛이 너무 좋고 바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배우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포스터 작업 따로 하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막 꼬셔가지고 갈 때 봐서 데려가서 찍게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사진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흥분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찍은 것 중에 제일 로맨틱하게 바람도 느껴지고 빛도 좋고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장동건 씨하고 고소영 씨하고 같은 그 호텔에 묵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촬영하러 내려갔을 때 프린트를 만들어 갖고 가서 보여주고 이제 배우들이 얼마나 나를 존경하게 될까 그 흥분된 마음에 1114 프린트를 들고 가서 보여주면 너무 나를 좋아하겠지 하고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동건 씨 보여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유는 알았는데 어쨌든 좋아했고 고소영 씨 반응이 아주 의외였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여주자마자 첫 마디가 내 입이 왜 이렇게 커요? 이게 저는 전혀 예상 못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속으로 느꼈던 거는 이 여자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내 사진 안에 볼 게 이렇게 많은데 하필 자기 입만 볼까? 물론 입이 크게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 고소영 씨에 대해 가지고 별로 좋은 기분은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은 사진을 볼 줄 모르는구나. 이 사진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고 장차 남편 될 사람도 이렇게 멋있게 나왔고 이런 생각이 뭐 나중에 했지만 여하튼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한참 지나서 스캔들이라는 영화의 그 포스터 작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배영준 그다음에 뭐 이미숙 씨, 전도연 씨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항상 포스터 작업은 지금도 요새도 보면은 배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화사 입장도 중요하고 투자사 입장도 중요하고 관객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뭐 배우들이 점점 중요한 주인공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배우들의 반응을 많이 보는데 각자 반응이 되게 달랐었어요. 전도연 씨는 일단 되게 싫어했어요. 일단 이미숙 씨보다 잘 안 나온 것 같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배용준 씨는 한참 일본에서 인기를 얻을 때였는데 제 기억에 얼마나 이걸 벌리느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실랑이를 했고 실제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미숙 씨는 전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 사진을. 근데 이미숙 씨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근데 영화 제작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이렇게 만들었고 제 비주얼하고 이 카피하고 또 잘 어울려가지고 생각보다 꽤 흥행이 된 작업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또 고소영 씨하고 비슷한 반응을 얻었던 게 사실 제가 영화 촬영 작업을 하다가 배우들이 허락을 해주면은 포스터에 들어가는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제 작업도 조금씩 꼬셔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포스터 상관없이. 그래서 실제 제가 아주 좋아했던 작업은 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고풍스럽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조명도 좋고 잘 나와서 지금 약간 빔 프로젝터가 좀 강한 편이긴 한데 역시 이제 들고선 나중에 액자를 해가지고 이미숙 씨한테 직접 줬으면 좋으련만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누굴 시켜서 줬어요. 그러니까 주고 나서 반응을 좀 알아달라고 그랬는데 이미숙 씨도 이 사진을 뭐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숙 씨가 이렇게 조금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이 왜 이렇게 할머니 같이 나왔어?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 생각에 갑자기 거의 10몇 년 차인데 고소영 씨가 제 사진을 보고 반응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이미숙 씨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한 여자는 자기 입이 못생기게 나와서 싫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분은 자기 손이 할머니 같이 나와서 싫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사진적인 얘기를 좀 도출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기껏 뭐 영화 포스터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롤랑 바르트라는 어떤 프랑스의 미학자가 주로 사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제 젊은 사진학도들은 많이 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푼쿠툼과 스튜디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감상자가 사진을 바라볼 때 이원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이 푼쿠툼이란 말은 라틴 그릭으로 바늘,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튜디움은 광장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스튜디움이라는 요소는 뭐냐면은 광장이라는 곳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로랑 바르트 얘기하면은 사람이 그 감상자가 사진을 바라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튜디움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진이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푼쿠툼적인 측면으로도 사진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바늘이라고 얘기했고 찌른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벼파거나 연결고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들으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임권택 감독의 창이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춘부의 삶을 다루고 있는 영화니까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 뭐 588 창녀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터에 쓰였던 비주얼인데 신은경 씨가 주인공이었고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당시에 뭐 매춘부의 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짙은 화장, 천박한 립스틱, 눈화장, 그다음에 뭐 눈썹 문신, 그다음에 베베꽃 몸, 그다음에 탱크탑 그 위에 옷, 그다음에 짧은 숏팬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스튜디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포스터 작가가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어떤 그 창녀의 삶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일단 그 속된 말로 창녀 코드를 보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다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신은경 씨의 롤이 창녀구나 하고 할 수 않는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다른 것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300원짜리 라이터가 딱 꽂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세히 본 사람은 스튜디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코드거든요. 바로 이런 게 푼쿠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사진을 바라볼 때 이 많은 요소들, 제너럴한 요소들이요. 빨간 립스틱, 파마머리, 눈썹 무신, 그다음 베베꽃 몸, 벌려진 입 여러 가지 그런 매춘의 코드를 그걸로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 때문에 이 매춘의 코드라는 거에 깊숙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기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상업 작가는 아니지만 저는 순수예술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튜디움적인 요소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거. 이쁜 여자 찍으면 당연히 이쁘게 나오죠. 그 점이 있지만 제가 보기 좋은 작가들은 그것 플러스 항상 개인적인 그 고리를 걸을 수 있는 푼쿠툼적인 요소를 갖다 걸어놓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고소영 씨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푼쿠툼적인 요소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제너럴한 일반적인 요소 때문에 100만의 관객이 왔다면은 아주 개인적인 요소 때문에 한 30만의 관객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꼭 이 영화를 보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개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점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이 지점을 롤랑 바르트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걸쭉한 평론가 중에 한 명도 흥미롭게 이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푼쿠툼이나 스튜디움하고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영준이라는 이미지 평론가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학교 교수로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대상을 본다. 동시에 사진을 통해서 이미지를 본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아니라 거의 같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는 사진을 보기도 하지만 사진에 있는 이미지를 보기도 하지만
사진을 뚫고 들어가서 사진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 찍힌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 연풍연가의 포스터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그 경우에는 대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사진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이원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사진 찍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사진에 대해서 감상평을 들을 때 의견의 괴리가 생길 까닭이 어떤 사람은 이미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대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업 작업, 영화 작업, 특히 제가 영화 작업과 제 개인 작업의 차이가 뭘까? 돈 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 개인 예술 작업할 때는 사진이란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대상을 보여주는 데 되게 주력을 했구나. 내가 찍은 대상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나한테 확실한 재현의 도구일 뿐이지 저는 이렇게 많이 잔재주를 부리지는 않거든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대상을 잘 골라서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내 목적이었고 영화 포스터를 비롯한 광고 작업할 때는 이거를 내가 막 포토샵도 하고 조명도 하고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구나. 결국은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대상을 보여주는 데 주력을 했던 한 5, 6년 전에 했던 작업 중에 그 화장소녀라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곳곳을 다니면서 3년 동안 한 528명의 그 소녀들을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물론 이제 저 혼자 다닌 건 아니고 그때 워낙에 좀 사회가 각박해서 혼자 다니다가는 뭐 변태 이렇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제 여학생 제자들이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여학생들을 한 528명 정도 캐스팅을 했고 그리고 제 작업실로 와달라고 얘기했죠. 아저씨는 초상 찍는 사람인데 꼭 작업 좀 같이 하자. 그 중에서 128명이 제 작업실에 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128명의 화장 소녀들, 화장 짙은 소녀들 제가 캐스팅했던 이 소녀들의 모습을 약간은 다큐멘터리 유형학적 초상의 방법으로 찍은 작업입니다. 실제 사진 크기도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작업은 당시 어떤 연예 문화의 영향으로 그 어떤 아이들이 얼굴에다 하는 그런 화장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좀 잃어버리고 있다든지 혹은 흔들리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간접적으로 한 작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제 영화 작업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증명사진 같은 작업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고 또 비주얼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작업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사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사진은 도구로만 이용을 하고 대상을 극명하게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이들이 이런 컬러 렌즈를 한다든지 혹은 이 아이는 좀 덜한 편인데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이 당시에 스모키 화장하고 아랫입술 보톡스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심지어 제가 봤던 중학교 2학년이 아랫입술 보톡스를 맞고 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10몇 년 전인가요? 박찬욱 감독이 한참 뜨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찍게 됐죠. 그러니까 이 친절한 금자씨의 시나리오를 보고 각자 해석을 해가지고 비주얼 자료를 갖고서 만나기로 했어요. 박찬욱 감독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봤더니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피에레 질이라는 프랑스 사진가의 책을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은 낸 골든이라는 사람이 지금 더 발라드 오브 섹슈얼 디펜던시라는 아주 컬러 다큐멘터리인데 아주 극명한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왜 생겼냐면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영화가 일정량 판타지 부분과 또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영애 씨가 굉장히 천사처럼 나오기도 하고 한 부분은 굉장한 탕녀처럼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엇갈리게 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너무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둘이 결정을 한 게 그러면 티저 첫 번째 포스터는 내 방식 삐에레틸처럼 이영애 씨를 굉장히 인공적인 성녀처럼 찍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포스터는 박찬욱 감독 의견대로 좀 현실적으로 찍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파일이 좀 작은데 원본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이영애 씨는 워낙 그 아름답게 잘 연기하는 분인데 그냥 그걸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영애 씨의 좀 인공적인 면들을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하자 해서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인공적인 조명을 많이 썼고 이게 단순히 컴퓨터로만 한 게 아니라 찍고 나서 후반 작업으로도 이제 질감도 많이 없애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업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영애 씨 촬영하는 당시 모습이죠. 그래서 뒤에다가 스테인 글라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명을 영화 조명을 써가지고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조명이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건 아직 리터칭이 안 돼 있는 작업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드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점은 결국은 나중에 포스터가 이게 메인 포스터로 잡혔습니다. 근데 거기에 되게 숨어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배우들은 각자 컴플렉스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우는 나는 이마가 이렇게 나오면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배우는 뭐 제가 특정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컴플렉스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날 이영애 씨가 왔는데 치통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왼쪽인가 왼쪽 뺨이 부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시안은 이거였는데 이 시안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잘 보시면 앞에 찍은 거 잘 보면은 뺨이 약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급선회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 포스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영화 포스터라는 게 일정량 대중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대중성이 너무 없이 아트 영화처럼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사람 인생에 참 이상한 게 참 운이 좋았던 게 보통 영화 포스터가 나오면 영화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 한 100명을 모아놓고 포스터 느낌이 어떠냐 하고 이렇게 뭐 투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이 포스터 파일이 다 유출이 돼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일을 다 담아서 외부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영화 포스터가 나오기 전에 인터넷에 이 자료들이 확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영화사에서 뭐 난리가 났죠. 다시 촬영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담당자가 굉장히 해피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을 한 게 애들 사이에서 어떤 게 좋다 자기들끼리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되는 바람에 영화가 저절로 입소문이 나가지고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중엔 결국 전화위복이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진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미지로서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이야기로서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이 굉장히 또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대상을 찍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대상을 전달하는 작가가 있고 작업이 있고 혹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작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예시를 보고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사진 작업을 하면서 이미지로서 멋있는 작업을 하면 좋긴 좋은데 다 비슷비슷한 황혼, 비슷비슷한 꽃, 비슷비슷한 모습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사진은 이런 이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앞세워야 할 사진이 있고 또 이야기로서 이해해야 될 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동호회 분들이나 혹은 뭐 아마추어 분들 보게 되면 너무 이미지에 집착해가지고 남들한테 감탄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만 주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서서히 이야기가 있는 사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설경구 씨를 실미도 이후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설경구 씨도 굉장히 이제 촌티를 먹고 멋있어져가지고 공공의 도적 2라는 영화를 찍게 됐는데 거의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이 작업을 찍었는데 저는 이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진 작가로서 뭐 영화 포스도 중요하지만 제 딴에는 굉장히 조명을 잘했거든요. 조명을 정말 잘했다. 그래서 야 이거 왠지 굉장히 어려운 조명이었습니다. 이 할레이션도 반사도 억지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도 되게 잘 나오고 그다음에 설경구 씨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죠. 둘이 적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범죄인이고 한 사람은 검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진이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이걸 들고 또 제작자한테 가가지고 봐라 얼마나 사진이 좋으니 이거 꼭 써라. 근데 결국은 안 썼어요. 결국 못 썼냐면요. 제가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하면 아니 당신 정말 이렇게 쌍팔년대 이미지 써야 되는 거야? 이랬어요 제가. 쌍팔년대 싸구려 조폭 포스터처럼 꼭 만들어야 돼 하고 막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명도 별로 안 좋고 정준호 씨도 되게 뚱뚱하게 나왔고 탐욕스럽게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설경구 씨는 좀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앞에 사진보다는 훨씬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게 나가면 저는 되게 세련된 비주얼을 내는 사람으로서 되게 기대했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나갔냐면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작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땐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도 잘해가지고 맨날 저를 오작가 이렇게 부르다가 작업을 잘하면 광고에 있는 사람들은 오선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선생이라고 불러줄 때였는데 처음에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오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으시는데 이 우리나라 영화판은요 일본 영화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독을 제외하고는 다 기사라고 불렀어요. 조명 기사님, 그 다음에 뭐 음향 기사님.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스틸 기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10년 하고 영화판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찍은 영화가 세상 밖으로라는 영화였는데 들어가자마자 오 기사님 이래가지고 저는 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저를 부르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또 사족 같은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런 얘기죠. 영화 포스트 작업이라는 게 바로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 이 영화가 300만 넘는 흥행을 거뒀습니다. 대부분이 다 지방 쪽에서 관객이 엄청나게 많이 든 거죠. 제작자의 변은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오 선생, 나도 오 선생 앞에 이미지 좋아하는 거 알아.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런데 그거 하면은 50만도 안 들어. 아니 우리 영화가 무슨 강남에만 붙이는 거야? 이거 지방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방에서 이런 거 걸었다간 아무도 안 와. 저도 그때는 그 말이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근데 나중에 이 포스터를 한참 본 다음에 이런 걸 보게 돼요. 나 대한민국 귀족이다. 공공의 적 2. 나 대한민국 검사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드는구나. 나는 이미지를 찍어줬는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드는구나. 소통할 수 있는 관객하고. 이 점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포스터 작업이라는 건 그냥 비주얼만 만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이야기를 만들어준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면서 좀 제가 또 개안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보여주면 예를 들면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장동건, 원빈 그러면 빵빵하고 일단은 제 마음대로 찍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찍은 사진은 이런 식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워낙 바빠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 타이어 하나 태워놓고 찍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디자인하고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틸에 있었던 전쟁 장면을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신화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많은 과정이 생략이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나가게 되고 이 카피가 붙으면서 1950년 두 형제 이야기하면 두 캐릭터가 이야기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포스트 작업은요. 어떤 작업은 보게 되면 굉장히 비어있는 것 같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카피가 들어가면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묘한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피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카피를 잡아내는 사람이 영화 한 편당 제가 알았던 사람 중에 거의 이 카피 하나로 700만 원 돈을 받는 사람까지 봤거든요. 만들어내는 거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스캔들이라는 영화의 포스터 보여줬지만 보시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패션 이미지 같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되게 저한테 힘들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사극인데 그 당시 드물게 요즘은 많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익숙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의 효시예요.
그러니까 사극인데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을 쓰기도 하고 말투도 바꾸고 이 영화 이후로 사극이 좀 변해 나간 거거든요. 세련되게 현대 사극으로. 근데 저보고 얘기한 게 뭐냐면 사극인데 사극같이 안 보이게 찍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잘라내자 상투를. 그리고 이 수염도 이게 만약 상투가 나오면 이 수염이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 저기 뭐 인사동 수염 같이 보이는데 근데 위에 상투를 잘라내면 이게 청담동 수염 같이 보이거든요. 이 코드가 안 통하네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집단은 굉장히 재치 있게 농담을 한 건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되게 좋았죠. 좋았는데 카피가 얹혀지면은요 상당히 영화가 레이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선 최고의 연예 선수들이 온다. 이런 의미를 붙고 이게 이 영화 포스터가요. 제목을 질 때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화 할 때 처음 시나리오 쓸 때도 이거를 스캔달이라고 그럴 거냐 스캔들이라고 그럴 거냐 갖고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제작자 마인드는 이거예요. 스캔달 그러면은 지방 관객 많이 든다. 스캔들 그러면 강남 관객 많이 든다. 그러니까 제작자는 지방이 훨씬 더 인구가 많으니까 스캔달로 가자. 영화 감독은 좀 폼 잡고 싶으니까 아니요 스캔들이에요. 이렇게 가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콜셋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 콜셋으로 가느냐 코르셋으로 가느냐 콜셋 할 때 C옷을 쓰느냐 T옷을 쓰느냐 이거 갖고 2, 3일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 하나 때문에 관객의 층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분명히 영화 포스터 안에는 사회 경제적인 정치 문화적인 그 알레고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요소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점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제가 아마 지금까지 포스터 작업한 중에 그러면 가장 이야기성도 같고 대상성도 같고 카피가 없이도 가장 성공적으로 영화를 전달한 영화 하면은 뭐 제 자랑이긴 하지만 아마 이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를 아마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영화 단순한 가족 초상 같지만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동생은 약간의 판타지고 결국 이 임수정 양의 캐릭터가 모든 걸 판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계모, 악덕한 계모와 무덤덤한 아버지 이런 것들 다 얼굴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감독이나 카피 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미지 자체에서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 이런 상업 작업, 특히 영화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나레이티브, 이미지 플러스 이야기성을 가질까 이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주얼만 잡기보다는 이 작업 역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작업을 볼 때 뭐랄까 사진 작가로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혹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내가 조명에 도전할 때가 있거든. 이런 조명 한번 꼭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작업이었는데 이 작업이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가 액자를 가족의 초상으로 별난 가족의 초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카피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용한 가족의 코드가 잡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포스터가 나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콜라보 작업의 정말 승리다 생각하고 디자이너한테도 너무 고맙다 그러고 내 작업도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첫 번째 포스터가 나갔어요. 근데 역시 제작자가 이건 아니죠. 이거 너무 예술 냄새 나요. 이거 하면 우리 10만 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거 찍어주세요. 해서 정말 내키지 않게 찍은 게 이거 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영화 포스터는 나중에 결국은 베를린 영화제 공식 포스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여하튼 또 자랑은 중단하고 어떻게 이거의 두 번째 포스터는 이렇게 이 비주얼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찍고 싶지 않았어요. 전혀 저거 아니거든요. 근데 더 괴로웠던 거는 송강호, 최민식 씨가 나를 너무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이런 걸 왜 시키냐고 나한테.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시키는 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작자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꼭 참고 하자. 그래서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갔죠. 조용한 산장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요. 그 제작자가 맞아요. 지방에서 대박 났어요. 지방에서 대박 났어요. 다들 야 이거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10년, 20몇 년 전 얘기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제가 공공의 적도 당해봤고 실미도 당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싸구려 비주얼들이 결국은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있잖아요. 끄덕끄덕해. 아, 맞아. 저 친구 말이 맞아. 이러는데 왜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맨날 이미지에만 주려고 그래요? 맨날 이미지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내가 아는 동호회에 계신 분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은 거기에만 주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구도를 잘 잡아라, 황금률이 안 맞다, 뭐 색감이 어떻다, 컨트라스트가 어떻다, 이것만 갖고 1, 2년 동안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전문 작가들 흉내를 내거나 그냥 무조건 나이스 비주얼, 의미 없는 나이스 비주얼을 만드는데 그렇게 주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혹시 겨우 영화 포스터 얘기지만 제 얘기가 와닿으셨다면은 얘기를 집어넣으세요. 사진에다가. 너무 이미지만 갖고 옆집 아줌마 놀래켜주고 옆집 아저씨 놀래켜주고 이러지 말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죠. 그게 결국 현대예술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도 한 교수하고 작가하고 싸움이 났는데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 사진 작가들은 스토리텔링을 못한다. 너무 이미지 메이킹만 한다. 그것 때문에 한참 싸움이 났어요. 난 전적으로 동일해요. 이제는 사진은요. 더 이상 만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사진은 이제 읽는 게임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필름도 안 쓰고 찍는 것도 쉬워지고 프로세스가 엄청 쉬워졌거든요. 옛날에는 전문 작가 흉내를 내려고 해도 프린트도 못하지. 실력도 안 되지. 이랬지만 요새는 맡기면 다 나와요. 메이킹은 이제 굉장히 쉬워졌어요. 만드는 건. 뭐가 어려워졌냐고요? 스토리텔링이 어려워져. 얘기가 있어야 좋은 사진이 되죠. 이제 네이버라는 데 들어가 보세요. 속되게 얘기해가지고 개나 소나 다 나이스 비주얼 찍어요. 거기에 묻히고 싶으세요? 그리고 거기 따라다니다 그냥 끝나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개개인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집어넣으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는 조용한 가족이거든요. 이 영화 제목 뭔지 아세요? 바람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 가족과 바람난 가족 차이가 뭔지 아세요? 조용한 가족은 뭉쳐 다녀요. 뭉쳐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해요. 바람난 가족은 각자 나쁜 짓 해요. 조용한 가족은 90년대 영화고 이거는 아마 2000년대 영화가 그럴 거예요. 뭐가 달라졌겠어? 사회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가족 다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찍었지만 분명히 영화 포스터라는 것도 사회적인 현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또 영화 포스터라는 게. 이 바람난 가족 나중에 비전이 이렇게 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바람난 유부녀의 얘기를 다룬 이 해피엔드라는 영화요. 90년대 영화거든요. 밑에 보면 1999년인가 세기 말에 나온 영화인데 그래서 바람난 게 전도연 씨예요. 고민하는 게 최민식이라는 남편이고 그래서 비주얼을 이렇게 찍었어요. 뭔가 고민하고 등 돌리고 있고 뭔가 애처롭고 이런 느낌이요. 근데 2000년도에도 제가 주홍글씨라고 바람난 그 한석규에 대한 영화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주홍글씨의 포스터는 이래요. 이거 보면 차이를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거는 고민해요. 아, 아내가 바람났어.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요. 바람난 당사자가 그래 우리 사랑한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회현상의 차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스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씩 반영을 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이런 얘기예요. 포스터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코드라는 거하고 인덱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인 코드, 우리 그런 얘기, 쟤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줄 코드 말고 쟤하고 나하고는 어쨌든 뭐가 안 맞아. 유형이 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것도 결국 지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쟤하고 제가 지향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지향하는 건 너무 달라.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작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 코드와 인덱스 읽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어떻게 작업했던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작업이 뭐냐면 아줌마 작업이에요. 아줌마 작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한테는 상처뿐인 영광인 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금 이 전시 때문에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욕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대한민국 아줌마들한테. 그러니까 아줌마를 악용한 작가로.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이 작업은 제가 바로 유형학적 초상이라는 견지에서 작업을 한 건데 유형학적 초상이라는 말은 대학교 들어가시면은요. 대학교 사진학과 가시면 한 학기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유형과 코드를 잡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 작업은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제가 어느 날 그냥 97년도에 TV를 보다가
삼이자, 강부자, 여운계 씨 나오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 강부자 씨 나온 드라마를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 아줌마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런 역할을 했는데 아직도 저거 하고 있어. 근데 아직도 잘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아줌마 3인방이 있더라고. 강부자, 삼이자, 여운계. 그럼 이 아줌마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줌마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후덕해 보이지만 못된 시어머니, 착해 보이지만 되게 덜 떨어진 시어머니, 삼이자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코드를 갖고 있어요. 아줌마 코드를 확확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제가 떠오른 게 그래? 그러면은 아줌마를 찍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된 게 아줌마 작업이고 이 작업은 어떤 작품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사회에 이 남성 본위의 한국 사회가 여성성을 비하하면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저는 아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저씨들의 나라인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목적이었고 제 작가 노트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여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는 이걸 작업을 하고 온통 아줌마들이 나를 공공의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부정을 통해서 아줌마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환경 개선해야 되지 않냐. 결국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아줌마 신드롬이 생겼고 아줌마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이 훨씬 더 순화됐잖아요. 그건 제가 그 내관을 건드린 거거든요. 잘난 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거에서 시작돼가지고 긍정적이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 제가 했던 거는 다시 돌아가면 코드와 유형을 잡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아줌마 작업은요. 무슨 작품성을 대단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로 제가 작업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작정하고 용모를 작정하고 아줌마 작업은요. 정식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제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줌마 작업 제목이 뭐냐면 진주 목걸이를 한 아줌마예요. 근데 원래 제가 찍었던 의도는 진주 목걸이를 한 돼지 아줌마예요. 웃기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당시에 97년도, 90년도 말에까지도 아줌마 코드는 되게 웃겼어요. 야구르트 아줌마, 달러 아줌마,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뭐 많아요. 보험 아줌마.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줌마들, 중년 여성들을 비하하는 이런 태도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걸 공략을 한 거죠. 그거를 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줌마의 원래 또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저도 나중에 그 국문학 박사분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아기 주머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를 생식의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좀 지나친 말이긴 한데 여하튼 이 아줌마 별명이 그리고 진짜 돼지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원래 제목을 얘기를 안 하고 숨어있는 제목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압구정동 복부인 아줌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아줌마가 백을 옆으로 끼기 시작했다. 호피무늬 있고 이거는 땅 사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센 아줌마. 정확한 제목은 센 아줌마 1. 왠지 남편과 불화가 있을 것 같은 아줌마. 그러니까 쌈잘하게 생긴 아줌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근데 어쨌든 말 안 듣는 고3 아들을 뒀을 것 같은 아줌마. 네. 무당 아줌마. 공주과 아줌마. 남자 같은 아줌마. 파출부 아줌마. 말 잘 듣는 고3 아들을 뒀을 것 같은 아줌마. 네. 보험을 잘 팔게 생긴 보험 아줌마. 센 아줌마 2. 보험을 못 팔게 생긴 보험 아줌마. 남자 같은 아줌마 2. 예술가형 아줌마. 마지막으로 긴 머리 아줌마. 당신의 한 포스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미리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청년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에 엄청 망한 영화. 그러니까 약 제 기억으로는 100억 이상 들였고 미국, 중국, 일본 로켓 다 갔고 덕분에 저도 아주 호강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이 다니면서 포스터 작업도 할 수가 있었고 결국 메인 비주얼로 나간 포스터는 이 포스터죠. 근데 이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제가 원하는 포스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보여도 이게 미국에서 찍은 거거든요. 미국에서 찍어가지고 그때 있던 비행기들을 이렇게 접합을 포토샵을 해가지고 여러 대를 만들긴 했는데 이 작업도 아니고 요게 이 뒤에 보이는 땅이 그 미국 그 아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이 오래된 그 비행기들만 뜨는 버려진 공항 같은데요. 그래서 그 동호회들이 있다. 굉장히 비싼 동호회인데 그 쌍엽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공항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쌍엽기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 가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썼던 쌍엽기가 이건데 이렇게 보면 다 철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날개부터 모든 게 다 헝겊이에요. 굉장히 나름 질긴 천막천 같은 낙하산천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비행기 한 대가 거의 그 당시 약간 제작자가 거짓말을 쳤을 수도 있겠지만 2밀리언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요. 약간 뻥이 있다 치고 아마 한 10억, 20억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하는 비행기죠. 근데 그러면 이 사진을 내가 좋아하는 걸 그렇진 않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연풍연가도 그랬지만 제가 찍은 거죠. 가장 좀 로맨틱하고 좀 뭐랄까 덜 현실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좋고 물론 마지막에 여배우 장진영 씨도 조금 요절했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때 찍을 때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찍을 때가 이 사막이었는데 저는 사막을 되게 예전에 경치 사진을 많이 찍었고 사막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이때 찍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행복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영화의 티저 포스터를 찍을 때 거의 이때는 제가 제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도 무시하고 나는 이 시나리오 읽어보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알퐁스 도테 도테가 아니죠. 어린 왕자처럼 찍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본 어떤 드로잉이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쌍엽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서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방구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찍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번에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이걸 하니까 쫓아가서 찍어달라. 그래서 너무 좋아 갔죠.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장진영 씨가 여기쯤에 딱 서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 찍어야지 하고 갔어요. 되게 웃겼던 거는 가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이 비행기 주인이 무지무지하게 비행기가 스크래치 날까봐 지금 뭐 보험까지 들어놓고 난리다. 그럼 제작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만지는 것도 못 만지게 할 정도다. 자기 보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황혼 무렵에 찍어야 되는데 밤하고 황혼에 찍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한 2시쯤인가 새벽부터 촬영 시작해 오후 2시쯤 설득이 됐어요. 돈을 물론 더 주기로 하고. 문제는 싸움의 발단이 된 게 여기로 올라가려면 여기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지게차 있죠. 지게차를 트럭에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게차에다가 장진영 씨 싣고 원래 여기 중앙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헝겊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섰다가는 이건 난리 나는 거죠. 왜냐면 뚫린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간신히 설득을 해서 허락한 게 이 부분이 여기 격자가 있어요. 프레임이. 여기는 된다는데 서 있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딱 한 번만 된다 그래가지고 오후 4시쯤인가 장진영 씨가 크레인이 와서 조심스럽게 올려서 여기 살짝 앉았어요. 그로부터 4시간 동안 못 내려왔어요. 크레인 뭐 기사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팀들이 여기 있죠.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밤까지 가고 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로망으로는 이 포스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거는 뭐, 그 까닭은 한 3시간 지났을 때는 나하고 장진영 씨밖에 없었어요. 다 밥 먹으러 가고. 그래서 또 요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그 의자를 놓고 그냥 둘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빛이 좋은가? 그럼 한번 찍고. 저하고 정확히 하면 제 조수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래서 찍고 또 쉬었다가 또 두런두런 얘기하다 찍고.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 포스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여튼.